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 중에는 한국이 처한 이 여러 가지 외교 정세가 상황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한말 조선이 처했던 정세와 비슷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이 처한 외교가 그만큼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물론 1세기 전에 조선과 지금의 한국을 같이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은 뭐 그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만은 외교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1세기 전에 한국, 조선이 어떤 외교적 환경하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하다가 나라를 잃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한국 외교가 지향해야 될 비전이 뭔지, 이런 것을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선 책략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조선 책략은 그 당시 이 도교에 근무하던 천국의 외교관입니다. 이 참사관급의 외교관이 당시 동경을 방문했던 우리 외교사절 김홍집, 역사적으로 유명한 한국의 외교관이고 나중에 총리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한테 준 소책자입니다. 그 내용은 지금 동북아가 처한 가장 큰 어려움은 러시아의 남하, 그리고 러시아의 극동 진출이다. 그리고 그 가장 큰 타겟이 될 나라가 조선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서 조선이 천하의 중앙에 위치하고 아시아의 요충인데, 러시아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는 이 조선의 힘만으로는 안 되고 중국, 일본 플러스 미국, 말하자면 한중일 플러스 미국 연대에 의해서 이 현재 동북아의 가장 큰 위협인 러시아에 대항해야 한다는 것이 이 황준센 참사관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2세의 아주 젊은이입니다. 나는 그 젊은이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그 글을 썼을까? 정말 지금 읽어봐도 제가 가슴이 멍할 정도로 놀라운 글입니다. 국제 정세를 보는 눈도 탁월하고, 그 다음에 문장도 아주 뭐 보통 이 명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한번 그 인터넷에 들어가시면은 그 원문과 번역문을 볼 수 있습니다. 꼭 한번 보시기를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 사람이 미국하고 꼭 수교할 것을 권했습니다. 미국은 이 사람 그 조선 책략에 보면 미국은 남의 나라의 영토에 관심이 없고, 그 다음에 남의 나라 정사에 내정에 그렇게 관여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아니다. 그러므로 미국과 서구 제국과 꼭 수교해야 된다.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개혁이라든가 조선이 부국 강병책을 해야 될 것, 여러 가지들을 제시한 책입니다. 32세의 외교관, 지금 한국의 32세의 외교관이 과연 이런 글을 쓸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뛰어난 글입니다. 물론 유일하게 큰 흠이 일본의 야심이란가 이런 걸 너무 좀 가볍게 본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단한 글입니다. 근데 이것을 외교관 김홍집이 한국에 가져와서 고종한테 보여주고 또 나중에 국민들한테도 그걸 알렸습니다. 그때 이 유림 세력들, 선비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말하자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런 이 세계관에 우리 선조들이 젖어 있었는데, 여러 가지 개혁 개방 이야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영남 만인소 사건이라는 건 영남에 있던 선비들이 10,000명이 이 서명을 해가지고 국왕한테 올렸습니다. 절대 반대다. 이런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 이모곤란 갑신정변. 요 위에 있는 사람이 이 비운의 혁명가인 김옥균입니다. 이 사람이 33살 때 말하자면 개화의 뜻을 같이 한 청년들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창덕궁을 점거하고 새로운 내각도 발표하고 여러 가지 개혁도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깝게도 3일 만에 이 3일 천하로 끝났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청해 조선 주둔군의 사령관도 아니고 일개 참모에 지나지 않던 사람입니다. 25살. 이 사람이 자기네 청의 그 본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전격적으로 자기 회하에 있던 군대 한 700명을 이끌고 창덕궁을 쳐들어갑니다. 가서 창덕궁에 있던 이 개화파 세력과 그다음에 일본군 한 200명이 있었다는데 를 몰아내 버립니다. 그래서 이 김옥균과 그 당시 개화파 세력들이 구사일생으로 인천으로 도망가서 배를 타고 일본으로 망명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동안에 이 실패한 쿠데타로 인해서 김옥균 또는 뭐 박영효, 서광범 이 형제, 자매, 부모들은 그 당시 잡혀가지고 전부 처형당하거나 자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본인들은 갔습니다만은 가족들은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이 위안스카이라는 사람이 이 과단한 행동으로 인해서 청의 조정에 당시 실력자였던 리흉장이라는 말하자면 당시 최고 실력자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 25살 난 사람이 전격적으로 이런 일본을 업은 이 세력들을 몰아내는 걸 보고 그 뒤로 이 사람을 청의 조정에서 지금 생각하면 뭐 주한 대사 27살에 대사로 임명을 시킵니다. 대사는 정확히 아니지만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이 한 27살부터 한 10년 동안 한국의 일종의 총독 같은 역할을 하면서 한국의 조정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이런 과단성, 한국에서의 경영 능력 이런 걸 가지고 중국으로 돌아서 나중에 이분이 청나라 황제의 총통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이 탈아론이라는 겁니다. 1885년에 그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당대 최고의 일본 지식인, 지금도 이 사람이 지금 일본 만행권 아닙니까? 여기에 이 사람이 후쿠자와 유키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당시 자기가 설립한 신문에 탈아론이라는 사설을 썼습니다. 그 사설 내용이 중국하고 그 당시 조선이죠. 중국과 한국은 희망이 없는 나라다. 지금 서양의 그 개혁 개방의 세력들이 이 동쪽으로 몰려오는데 두 나라는 문을 잠그고 완전히 전혀 어떤 시대의 흐름을 탈 생각이 없는 나라다. 그리고 아마도 얼마 안 있으면 저게 아마 분할되고 망할 나라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 국가인 중국, 청나라와 조선에 연연해 하다가는 일본도 앞으로 희망이 없다. 그래서 일본은 이제 서양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앞으로 서양 국가들과 진퇴를 같이 해야 된다. 과감히 아시아를 버리고 동북아를 버리고 서양에 붙어야 된다 하는 주장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좀 황당한 이야기죠. 황당한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후에 일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메이지 유신이라는 걸 겪으면서 동양에 굉장한 강국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탈아론이 결국은 제국주의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버린 이웃들을 나중에 서양하고 같이 해서 일본이 중국과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데 뛰어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분은 일본 내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동북아 정세, 특히 중국, 일본 관계를 이해를 하시려면 이 청일 전쟁을 이해해야 됩니다.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건 아실 겁니다. 그런데 당시 청이 랴오뚱 반도라든지 타이완을 뺏겼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배상금을 일본한테 지불했습니다. 그때 청의 실력자였던 리웅장이 그 조정에 그 상소문을 내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비참한 이 꼴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힘을 길러서 중하면 뭔가 나중에 복수할 날이 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머금고 그 당시 시모노세키 조약이라고
지금 아베 총리의 고향이 그쪽 야마구치현이라고, 지금 시모노세키가 그 야마구치현에 있습니다만은 그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저 산동성의 웨이하이라는 데를 가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해 그 앞에 가면 유공도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갑오 전쟁 기념관이라는 게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청일 전쟁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역사로서 그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 사람들은 꼭 들러야 할 때 예국 교육 장소입니다. 100년 전에 중국이 일본한테 이렇게 처절히 당했다 하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고즈움에서 민비 시해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죠. 여러분 당시 이것을 주도한 사람이 주한일본공사 미우라 고로라는 사람입니다. 당시 역사책에 공사라는 말이 나오는 건 지금 대사입니다. 그 사람이 일본 육군 중장 출신인데 외교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당시 민비가 반일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 일본 낭인들, 깡패들 데리고 이 경복궁을 쳐들어가서 새벽에 민비를 끌어내서 죽이고 불태운 사건입니다. 정말 있을 수 없고 정말 황당한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미우라는 물론 소환돼 가지고 뭐 재판도 받고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그 당시 있었고, 그 직후에 아관 파천이라 해서 고종이 경복궁이 너무나 겁이 나고 하니까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피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지금 정동에 가면 왜 위에 이 지붕만 남아 있는 데가 있죠. 그게 이제 그 당시 러시아 대사관입니다. 네, 요즘은 아직 러시아 대사관이죠. 그래서 고종이 러시아 대사관에 가서 한 1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이 러시아 군의 보호를 받으면서 정치를 했습니다. 그다음 러일 전쟁이죠. 러일 전쟁 때 일본은 여순이라는 데를 공략하면서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일본이 다만 이 동북아의 패권을 잡는데 그냥 잡은 건 아닙니다. 엄청난 희생하에서 이런 그 동북아의 패권을 잡았고, 카스라 테프트 미락은 일본이 이 조선에 대한, 한국에 대한 이 지배권을 인정받는 대신에 미국으로부터 필리핀 지배권을 인정해 준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과정에서 조선 병합이 진행되는데 헤이그 밀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사람이 이위종이라는 사람이고, 여기가 아버지입니다. 주 러시아 공사, 지금 주 러시아 대사 이범진. 이 이위종이 22살 때입니다. 실제 그 헤이그에 가면 지금도 만국 평화회의 장소가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서 이 외국 기자들 상대로 이 을사보호조약은 무효다 하고 소리친 사람이 이 22살의 이위종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영어도 능통했고 불란서 러시아어도 아주 능통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 헤이그 밀사 사건이 실패하고 이분은 나중엔 결혼해서 러시아 귀족의 딸과 결혼해가지고 러시아 혁명 중에 레드 아미 쪽에 붙었는데 나중에 그 백군에 의해서 피살당했다 그래요. 아주 비운의 젊은이입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주 러시아 한국 대사인데 조선이 합병되자 나중에 그 대사관에서 자결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한국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사건이죠. 이분이 죽음을 앞둔 극한 상황에서 동양평화론이라는 걸 집필했습니다. 그 내용은 한중일 3국이 연대해서 서양의 제국주의에 대항할 것을 주장했고, 전략적 요충지였던 리순의 3국 협력을 위한 상설 기술을 설치하고 3국 공동은행, 3국 공동군대를 창설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도 한중일 3국 연대라든가 이런 거는 비슷한 이야기를 일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 안중근 의사는 조선의 주권이 보장된 속에서 한중일 3국이 똑같은 이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연대하는 것을 주장했다는 것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 3국 협력을 위한 상설기구 설치, 3국 공동은행, 3국 공동군대 이런 건 어떻게 보면 지금 EU보다도 한 반세기는 앞서는 통합, 지역 통합을 주장한 아주 탁월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 한국이 이제 이렇게 일본에서 병합되죠. 이게 1세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21세기의 동북아는 상황은 어떤가? 1년 전과 1세기 전과 이것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국제정치의 가장 큰 특징은 중국이 급부상했습니다. 중국은 뭐 경제 대국이고 무슨 군사 대국일 뿐만 아니라 저희가 바깥에 나가서 외교를 해보면은 국제적인 영향력 면에서도 압도적입니다. 중국은 미국 다음에 국제 정치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교에서 여기에 지금 시진핑의 중국의 꿈,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제일 두려워하는 게 일본입니다. 1세기 전에 청일전쟁 때 말하자면 중국이 이제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과거 역사, 일본이 과거 역사가 생각이 나서 중국이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신형 대국 관계는 말하자면 중국이 미국한테 우리 서로를 인정하면서 같이 잘 지내자. G2 국가라고 해서 꼭 서로 제로섬 게임으로 하나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다. 둘 다 윈윈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대1로라는 정책은 육해상 실크로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제 여기 옛날 장안, 지금 서안에서부터 이렇게 육상 인프라 이야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유럽까지 가는 길이고, 그 다음 이 실크로드, 해상 실크로드는 이 상해 근방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남중국의 말라카, 인도양을 거쳐서 아프리카, 유럽을 가는 해상로입니다. 여기에 엄청난 인프라를 깔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실제로는 인도라든가 주변 국가들이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대응하냐? 미국과 일본의 지금 동북아에서의 가장 큰 전략은 중국의 급부상을 어떻게라도 견제하는 겁니다. 제가 조선 책략에서는 남한은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냐는 게 그 당시에 가장 큰 관심사였는데, 지금은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급부상을 어떻게 견제하냐 하는 게 지금 일본의 가장 큰 관심사고, 미국이 같이 지금 손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아시아 회기, 피벗 투 에이시아라는 것은 그동안에 중동 이런 지역에 가서 군대도 그쪽에 많이 가 있고 하다가 아시아로 지금 옮겨오고 있습니다. 중국을 포위하는. 그 다음 일본의 정상국가화, 헌법 재해석을 통한 자유대 활동 공간 확대 하는 것은 일본도 그대로 있을 수만은 없다. 비록 평화헌법에 의해서 전쟁을 못하게 되어 있지만 헌법 해석을 통해서 자유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야 되겠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특히 일본은 중국 견제에 있어서 아세안, 그 다음에 인도, 호주를 같이 연대를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사실은 한국도 끌어들이고 싶은데 일본은 요즘 한국은 중국 쪽에 너무 경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한국이 중국에 지금 경사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한국은 상당히 지금 인디펜던트하게 이 어려운 외교 환경 속에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 다음 한국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우리 박근혜 대통령 정부의 핵심 외교 아젠다입니다. 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것은 과거 유럽에서 성공했던 헬싱키 선언 하는 걸 모델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말하자면 이 동북아에서 이 기본적인 국가 간에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이 평화와 번영이라는 게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협력의 습관을 만들어서, 특히 연성 이슈, 정치적인 이슈는 너무 어려우니까 비정치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이 협력의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서 이 지역에 이 신뢰를 쌓는 게 급선무다 하는 게 이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입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기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한국의 비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의견인데, 통합의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 지역 협력이 세 개의 됐습니다. EU라든지 아세안, 걸프, GCC, AU. 그래서 동북아에서도 이런 통합을 통해서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 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이게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일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중일 협력 사무국이라는 게 서울에 지금 설립되어 있습니다. 몇 년 됐습니다. TCS. 이게 말하자면 지역 협력, 한중일 협력을 추동하는 그 사무국입니다. 아세안 사무국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중일 협력이 좀 요즘 잘 안 되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빛이 안 나고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때 그 발족할 때 제가 초대 그 사무총장으로 여기 있고 우리 그 당시 김성환 장관, 일본 대사, 중국 대사 여기 두 사람은 저를 같이 도와서 일했던 그 중국, 일본에서 온 사무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합의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된다. 또 이 남북한 관계도 앞으로 이런 전체 동북아 통합의 흐름 속에서 이 남북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통합이라는 게 꼭 무슨 물리적으로 한 나라 된다는 게 아니고 우선 삼국 국민 간의 마음의 통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경제 통합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제가 조선일보의 기고문 중에 이거는 어떤 분이 연설문에서 한 걸 제가 코트한 겁니다. 한국의 젊은이들이 서울, 도쿄, 베이징 어디서 취직할까 고민하고 중국 기업인들이 상하이, 부산, 아이치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일본인들이 카루이자와 제주도, 하이난다오 어디에 별장을 지을까 고민할 때 비로소 동북아 공동체가 현실로 다가갈 것이다. 제가 상당히 인상적인 연설문이어서 제가 코트를 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